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선생님들께 신문을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갖고 오셨죠? 네, 신문, 책, 인터넷, 사람들, 주위의 어떤 풍경, 뭐 주위의 여러 가지 현실, 이거 다 책 쓰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책들이 되는 거죠. 자, 신문, 종합일간지를 한 부씩 늘 보시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인터넷 신문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종이신문도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신문과 종이신문은 다릅니다. 속성이. 편집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다르거든요. 그건 마치 웹툰하고 종이 만화책하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거든요. 웹툰은 스크롤해서 보지만 종이 만화책은 옆으로 넘겨보기 때문에 공간감이라든지 서술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을 언젠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지금 신문을 찾으셨는데 신문 사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는 뒤쪽에서 찾으셔야 되죠. 사설하고 처음서부터 쭉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사설이 어디 있다 하는 것들은 머릿속에 있으시죠. 본지의 뒤쪽에 있다. 왜냐하면 신문은 뭐와 뭘로 구성된다고요? 사실과 의견. 여전히 사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본격적인 얘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신문이 사실과 의견의 매체라는 점, 그래서 초반부는 사실이 담기고 있고 팩트가, 뒤로 갈수록 오피니언, 의견이 담기고 있다는 것이고, 신문사의 의견을 사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설은 익명으로 쓰죠. 하지만 기명이죠. 그 신문사의 사설이라는 점에서 기명이면서도 익명, 익명이면서도 기명인 그런 묘한 성격의 글이 사설입니다. 자, 이 사설을 놓고 작년에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 시도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앙일보와 한겨레 신문 두 신문이 두 사설을 놓고 사설을 비교하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자. 말하자면 중앙일보는 보수 일간지로서 이른바, 한겨레는 이른바 진보 일간지로서 같은 사안을 놓고 두 신문사가 어떤 식의 사설을 놓고 보느냐를 갖고 한번 공개적으로 지면을 상호 개방해보자. 그래서 동시에 같은 날짜에 중앙일보의 한겨레 신문과 중앙일보의 사설이 같이 실리고, 또 같은 날 한겨레 신문에도 똑같은 그 기사가 편집만 달리한 채로 또 실리는 겁니다. 두 신문은 편집이 다른 채로 실립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편집은 달리하는데 이 두 가지 신문을 놓고 이제 이런 걸 해보자 하는 시도 제안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이른바 진영 논리라고 해서 옳은 얘기도 저쪽 신문이 먼저 썼어 그러면 심지어 그럼 난 반대, 이런 경우까지 심지어 있습니다. 그들이 밝히는 바에, 털어놓는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다른 신문사의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편가름에 의한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신문사 서로 다른 뭐 스탠스라는 말도 하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는 그런 신문사 두 신문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각각의 신문사들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보수적인 신문사에서는 별로 뭐 많이 보지도 않는 저 신문에 뭐 그런 것을 같은 격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두 신문사는 사실 구독자 숫자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 진보적인 신문 쪽에서는 우리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신문인데 굳이 저 보수적인 신문하고 같이 그 사설까지 우리가 정말 힘들게 만드는 우리가 그 사설까지 우리 지면에 실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문사의 두 사설들이 같은 지면에 동시에 게재되는 그런 기획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처음에 제가 제안을 받아서 전체 포맷을 제가 만들고 심지어는 저희 학교 학생들도 거기에 이제 포맷의 시험판도 만들고 할 정도로 가장 기초적인 건 다 짰는데 봤더니 일정 한계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정 한계를 넘지 못하고 처음에 의도한 목표를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추구할 것 같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몇 달 하다가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가 저는 별로 없는데 일단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데 그 경우에는 제 스스로 이제 그만둔 사례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잘 그만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는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면은 두 서로 다른 의견의 그 사설들을 아주 엄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분석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있었던 어떤 품었던 두 신문사가 새로운 어떤 언론의 모습을 갖다가 열어보자, 지평을 열어보자 하는 것을 추구하지도 못했고 두 신문을 놓고 굉장히 그 아주 논리적인 친밀성을 갖고 분석해 나가는 정도 수준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정도는 사실 이 국어 교육 쪽에서는 한 10년 전, 15년 전에 이미 다 달성한 수준들입니다. 사설을 놓고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들은 논술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미 시도가 됐었고 그 정도는 뭐 우리 국어 교육 쪽에서는 사설 한 편 놓고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정도를 놓고 와 우리 국어 교육이 여기까지 왔다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교육 쪽으로 보거나 한국 언론의 어떤 방향으로 발전으로 보거나 간에 그 이상을 갈 수 없을 때 그만뒀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신문의 사설을 아주 정밀하게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 맥락이고 국어 교육학이나 한국 언론사의 언론의 어떤 방향적인 측면이고 어떤 한 편의 글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은 매우 필요하고 또 한편의 신문 사설들이 그 신문사의 시각과 관점, 지난 시간 했죠. 시각과 관점, 프레임을 얼마나 정말 밀접하게 관련돼서 진행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또한 놀랄 것은 예상과는 달리 사설이 그렇게 모범적인 아주 명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칼럼들보다 기명 칼럼보다 그 신문사를 대표하는 익명의 칼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설들은 완성도에서 현격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글의 논리적인 구조를 갖다 연습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설은 좋지 못한 경우에 아주 좋은 예들입니다. 결론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전제와 결론이 따로따로인 경우도 있고 전제가 틀린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뭐 논리적인 타당성 결론이 참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설은 10편 중에 한두 편 정도가 좋은 글들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글들은 일정한 특성과 한계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신문사의 시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설을 갖고 논리적으로 분석해낸다고 하는 것은 10편 중에서 한두 편 있을까 말까 한 글을 놓고 그것도 그 신문사라고 하는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맥락과 같이 연관해서 읽어가야 됩니다. 그런 글을 읽어가는 좋은 교재로는 지금 한겨레와 중앙일보의 시도가 계속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물론 단점, 한계, 앞으로의 보완 방향들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장점만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신문사의 사설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사설들이 과연 어느 신문사의 사설인지 일단 맞춰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이쪽으로 쭉 돌리시고요. 이쪽으로 쭉.
예, 길이가 다른 거 두 장씩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시고 어느 게 중앙일보고 어느 게 한겨레 신문인가를 한번 일단 파악하시고 각각 두 신문의 사설의 차이는 어디에 비롯되는가, 또 공통점 중요하다 그랬죠. 공통점은 뭔가, 두 신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가, 어느 면에서 공통되고 어느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어느 면들에서 공통되고 어느 면들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따지시면서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편의 글을 이제 논리적으로 구조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독해해 보는 겁니다. 이건 상상 이런 것은 이런 상상력 이런 건 아닙니다. 추리적 사고,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로 지금 마치 기계 부품처럼 분해해 보는 겁니다. 밑줄도 그시고 동그라미도 하시고 다시 이렇게 요약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손으로 읽으셔야 돼요. 눈으로 읽으시지 마시고요. 손으로 읽으세요. 손으로. 또 엉덩이로 쓰라는 말도 있죠. 발로 쓰라는 말도 있고. 시간을 드리고 여기저기 직접 현장을 확인하면서 써라 하는 얘기거든요. 읽으실 때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손으로 정리하면서 쓰십시오. 읽으십시오. 자, 어쨌든 읽으면서 써야 되고 쓰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역시 팔레트를 만들어 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옆에다가 빼서 쓸 수도 있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물음표 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의견이다 느낌표 할 수도 있고, 진짜 중요해 별표, 이렇게 주어진 텍스트를 나름대로 자기가 정확하게 독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셔야 되고, 그 나름의 방법들을 이제 기호들을 만드셔야 되죠. 지금 있는 정도의 분량들은 A4 용지가 보통 한쪽이 이 정도 10포인트로 해서 제시가 되면은 한 8매 조금 넘거든요. 지금 8매도 안 되는 글들입니다. 약 한 5, 6매 정도 수준의 글들이죠. 4, 5, 6매 정도 수준의 글들. 근데 이 글들을 갖고 신문사는 오래오래 논설위원실에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이번엔 논설위원 누구 선생이 쓰십시오, 누구 기자가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상상력과 창의력의 독해가 아니라 독서, 읽기가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실적 차원에서 또 추리적 차원에서 논리적 차원에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분석, 독해하는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서도 안 되지만 이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분명한 영역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면서 그러나 이거로만 다 말하자면 이 정도 사설을 썼다고 이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글, 상상력, 이런 창조성이 풍부한 글들 지금 그렇게 읽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읽어가기는 어려운 아주 첨예한 현실 문제죠.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여기에 다시 사회적인 상상력, 사회학적 상상력 이런 것을 덧붙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학적 상상력도 덧붙여 나갈 수 있고 정치적 상상력도 덧붙여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차원의 독해, 분석 작업, 텍스트 분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이 제일 지금 익숙하게 공부했던 특별 학생이 한 분 계시죠? 자, 뭐 지금 이건 연습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조금 더 시간 드릴까요? 어떻게? 독해가 불가능할 정도의 어려운 건 아니죠? 지금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배아세포 이런 거 읽다 보면 읽다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니죠. 자, 저도 뭐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금방 이 자리에서 받자마자 이렇게 딱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제일 잘할 수 있는 지금 특별학생 기려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이 두 편의 사설을 어떤 식으로 읽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린 다 노래도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저는 우선 이 내용들을 단락별로 나눠서 한 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일단 하나는 우선 저는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의 빌미 되어선 안 돼라는 칼럼 사설을 한겨레 신문으로 보았고 그 나머지를 중앙신문으로 보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한겨레 신문에 실렸다는 사설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세계적인 흐름 또 임금 문제에 대해서 또 정년 연장을 그런 회사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이런 식으로 정년 연장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았고 또 중앙신문은 정년 연장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 그 정년 연장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써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일단 임금 삭감을 저는 가장 크게 느꼈는데 임금 삭감을 하는 임금 피크제라는 걸 한 측면은 도입을 해야 한다, 하나는 도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점 얘기하다가 지금 금방 차이점으로 간 거 알죠? 다뤘다는 게 공통점이고 그 안에서의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또 누구 다른 분? 선생님, 조영현 선생님. 저도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의 빌미가 돼서는 안 돼가 한겨레 신문이고 정년 연장의 부담은 누가 떠맡나가 중앙일보를 했는데 일단 공통점은 정년 연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뤘고 거기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한겨레는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 피크제를 어떻게 도입을 했냐라고 다루어서 그리고 중앙일보는 기업 입장에서 그 시각의 차이에서 문제 접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누구 시각이냐가 지금 다르죠. 제목도 지금 다르게 있습니다. 그죠? 또 여기서도 누가 하실까요? 네, 선생님 그럼. 네, 저도 뭐 신문사 문제는 같다고 보고요.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그 근로자의 이제 보릿고개 넘는 안전장치라고 하면서 이제 함부로 뭐 이렇게 그 정년 연장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또 아니다고 해놓은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그 공무원이랑 공직에 있는 사람은 60살 정년이 지켜졌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55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낮다 그랬는데 이거를 보면은 저희들이 보면 정년이 낮은 직장은 되게 고임금이고 정년이 보장된 데는 좀 임금이 좀 적은 면이 또 있다는 거를 좀 느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균형된 시각은 안 보였다 그러는 거가 좀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이런 문제를 여기다 쓴 거는 정년 연장의 문제에 대해서 쓴 건 아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가 보입니다. 너무 확대한 거다. 네, 옆에 한 분만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죠. 저도 신문은 똑같이 파악을 했고요. 먼저 차이점은
제목부터가 달라요.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노동자 입장이고, 정년 연장 부담은 누가 떠맡나라는 그 제목부터가 경영자 입장에서 썼다고 보고요. 공통점은 그 맨 처음 문구가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거기 법률안을 통과시킨 그 전문을 썼다는 그 내용의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노동력 부족 상태가 거기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해결이 가능해졌다라는 걸 공통점으로 이 두 신문이 다루었고요. 그리고 문장의 차이에서도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와 같이 이제 똑같이 일본이란 나라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문장의 차이점이 일본은 이미 1998년에 60살 정년을 의무화했다라고 거기 한겨레 신문은 밝혔어요. 근데 중앙일보는 문장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게 1994년에 정년 연장을 시도했지만 일본도 90% 이상의 기업이 적응한 것은 98년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 4년의 그런 기간이 있었다라는 걸 중앙일보는 더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장의 차이점은 거기 임금 피크제의 시각을 어떻게 봤냐면, 거기 한겨레는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임금 피크제를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임금 피크제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급여를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들만 죽어난다라고, 이렇게 같은 상황인데도 달리 표현을 했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장에서도 서로 다른 면을 보인 게, 거기 한겨레는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상태에서 연금도 수입도 없는 채로 몇 년간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해서 노동자 입장을 대변을 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정년 연장은 여야가 합의했다고 함부로 입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정년 연장이 통과가 됐음에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제 사설을 쓴 거죠. 동의하시죠? 지금 분석하는데 특별하게 난 좀 다르게 읽혔는데 하는 시각이 있으신가요? 마이크 좀 앞으로 주죠.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신문의 정체성을 지금 다 분석을 하셨죠. 그래서 정년 삭감의 빌미가 돼서는 안 돼 하는 거는 한겨레 신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부담하라는 말이야 하는 식의 얘기는, 부담의 주체는 누굽니까? 주체, 경영자죠. 경영자가 이거를 어떻게 부담하란 말이야 하는 식으로 된 건 중앙일보입니다. 이렇게 두 신문은 각각 누구를 위해서 신문을 쓰고 있느냐가 다릅니다. 그럼 나는 노동자니까 그러면 중앙일보 안 봐야 되겠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또 나는 기업주니까 한겨레 신문 보지 안 되겠네, 이건 아니고요. 각각 이 신문이 주목하고 있는 계층들, 주체가 누구인가는 파악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시각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신문사가 각각의 사설들을 동일한 날 동시에 같이 지면에 실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이 자체만으로 의미는 큰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쨌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두 신문들을 분석하는 입장들은 가지시되요. 그러나 여전히 큰 문제가 남고, 제가 계속할 수 없었던 이유도 여전히 남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신문들의 사설이 정말 잘 쓴 거냐 하는 겁니다. 이 두 신문사가 이쪽 들어오면 이것도 맞고, 이쪽 들어오면 이것도 맞고, 두 편의 신문 사설들이 각각의 입장에 충실하게 정말 잘 쓰여진 글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부끄럽다. 두 편의 사설들 전부. 신문들의 사설들은 다 기자 생활 10년 이상 시간 분들이 하죠. 요즘들은 젊은 기자들도 이제 논설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설을 쓸 정도의 기자들이라고 한다면 글 실력이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 글들의 사설의 완성도들이 높질 않으냐, 이 한계들이 있는 것이죠. 각각 신문사의 관점을 대변한다는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우선 시간상으로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어느 거를 주제로 잡을까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이 주제를 어떤 방향으로 쓸까에 대해서 많은 논설위원실에서 많은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사설을 쓰는 데는 몇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에 그렇게 쓰면 잘 쓴 거다 하는 얘기들도 하고 우스갯소리로 뭐 그렇지 뭐 갑자기 쓰려면 그렇게 쓸 줄 아나 그거는 논술 작성하는 고3 학생들이 제일 잘 쓰고 실제로 뭐 못 쓰지 뭐 하는 정도로 해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건 지금 훌륭한 사설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신문에 저는 중앙일보 쪽 필자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의 지면에 실으면 그게 동시에 한겨레 신문에 이제 같이 실리는데 두 신문사의 논설위원들을 의식하면서 제가 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는 뭐 간섭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는데 제가 따지고 봐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맞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글을 분석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뭐 그들 신문사의 논설위원보다 제가 자부심과 자존심이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전문성도 떨어질 리가 없는데 다만 제가 모르는 부분은 있죠. 그들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죠. 그들은 계속 가장 모든 정보들을 다 입수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은 요즘 얘기하는 식으로 찌라시에 불과한 정보인지 간에 뭐든지 어쨌든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원들이 많이 있고 네트워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순수하게 그냥 글 자체의 언어의 차원에서 언어라는 구조의 차원에서 제가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있어도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 장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체 내용들을 한번 사설들을 한번 봐주세요. 두 편의 사설들 보시고 제가 의견을 한번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통적인 주제 의미는 지금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 노령화 사회고 점점 이제 어려운 지금 시대인데 점점 더 어려운 시대인데 정년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조기에 은퇴를 해서 소득이 떨어지고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진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2016년부터 60살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겁니다.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장 규모니까 뭐 100인 이상, 뭐 300인 이상 이런 식이 되겠죠.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입니다. 근데 의무 조항으로 바꾸니까 60세까지의 고용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자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구가 산하 제한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이제 국가의 세계적인 흐름하고도 일치가 되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 현실에 도입하냐의 문제죠. 문제 접근에 시각차가 있는데 모두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물론 근로자들 중에서는 정년 연장은 무슨 연장이냐 오래 일하고 싶지 않다 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만 국가의 노동력과 소득이라는 그런 관계로 봤을 때는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에는 다 공통점 차이가 없습니다. 공통점입니다. 도입하는 방식에서는 뚜렷한 시각차가 보이죠. 일단 한겨레 신문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처벌 조항을 구체화하라고 아주 적극적이죠. 한겨레 신문 사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 이게 뭐였죠? 임금 피크제였죠. 이거에 대해서는 유보적입니다. 법안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임금이 깎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거는 노사협의에 의해서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하죠. 이거는 분명히 노동자 중심의 자세인데요. 이 자세가 아예 이번 기회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아까 김은영 선생님 지적을 하셨죠. 그런 것 등
고용 불안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반면에 중앙일보는 사회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면서 정년 연장법을 적용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이 법이 실효를 발휘하기까지 4년여 시간이 걸렸다는 예도 들죠. 아까 박형민 선생님 지적을 잘 해주셨죠. 이 법안으로 인해서 고령자 고용이 촉진되니까 청년 고용은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이 경고는 사실상 자가당착이죠. 왜냐하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공통적이었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것을 돼서 출발해 놓고도 자기 스스로 청년 고용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이유는 경고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지금 쓰는 겁니다. 일본 기업의 예를 들고 이 법은 이미 60세 정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에만 실익이 집중될 뿐이라면서 정년 연장 법안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가 필수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실제 적용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싶어하는 기업주의 시각이죠. 법이 통과가 됐는데도 법 적용을 하지 말자는 논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 다른 분야의 주제,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법은 지켜져야 되는데 단 시간을 좀 더 둬야 된다고 최대한 늦추면 늦출수록 이익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단서 조항을 단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설 제목에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죠. 태도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난다고 아까 조영현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사적 의문형으로 강조하고 있고 하나는 단정적 명령형으로 강조하고 있죠.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단정적인 명령으로 이러면 절대 안 돼 하는 것이고 누가 책임지란 말인가? 이건 수사적 의문형인데 각각 다 강조하는 수법입니다. 의문형으로 강조할 수도 있고 단정형으로 강조할 수도 있죠. 지금 두 가지가 다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들이 된 겁니다. 논리적인 완결성으로 보면 한겨레 신문의 경우에는 문제를 단지 60세 정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까지 다양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인데 좋긴 하지만 오히려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분산시켜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정년 연장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큰 거대 담론들을 들고 와서 오히려 정년 연장법을 해결하는데 오히려 이 사설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할 지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임금 피크제는 노사가 합의할 영역에 있다면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즉 이런 부분들이 한겨레 신문이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 법안 통과의 최대 쟁점 문제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법안은 받아들이되 그 안에 담긴 불리한 조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은 자신의 논리적 정당성을 떨어뜨려서 사회적 공감대를 잃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업 측의 부정적인 대응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태도가 없을 때에는 전제되지 않을 때에는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핵심 쟁점을 외면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에 나서기 바란다 식의 주문은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중앙일보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역시 미흡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 리가 없는데도 문제점만 강조할 뿐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 피크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논리가 부실합니다.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면 20대 근로자보다 임금이 평균 1.89배나 높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무 연수 증가에 따른 직무 숙련도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또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도
함부로 입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들만 죽어난다와 같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노동자들만 죽어나라는 거냐 하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식의 기업들만 죽어난다는 같은 구절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좀 더 품격 있는 언어로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들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주면 좋을 텐데 기업들만 죽어난다. 당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노동자들만 죽어나는 말이냐? 그러다 보면 이건 감정의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기 이건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막상 대의 정치의 기본인 여야가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싸워서 서로 논박을 하면서 합의한 사안마저도 국회 바깥으로 나왔을 때 언론이 흔들어대고 있는 꼴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자, 주장의 실효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완벽하지 않은데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보완책과 예방책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의 여론을 선도해야 될 언론의 책무입니다. 본인들은 할 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언론이 직접 스스로의 모든 전문가는 될 수 없으니까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제시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본연의 기능에 미흡하고 3년 후부터 적용되고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법안에 대해 차분한 보완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우려를 내놓고 있다는 거죠. 정년 연장이 사회적 추세라면서도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보다는 법안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경우는 법안을 환영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을 강력히 강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참에 정리해고 등 다른 고용 불안 문제도 해결하자고 나서서 정년 연장 법안이 시행되는 순간에 발생할 갈등, 즉 사업주의 비용 부담 축소 노력과 노동자의 권익 추구 사이에서 벌어질 갈등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언론 스스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 법안은 사회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 현실에서 그저 흐지부지하게 또 다른 싸움거리에 빌미만 제시하는 식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제 내년이면 2015년이고 다시 1년 후면 그러니까 불과 한 1년 조금 넘어 후면은 이 정년 연장법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만한 바람직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착될 수 있을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누구가 어떤 식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신문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관점, 어떤 입장에서 서고 있는가, 또 이 주장의 어떤 한계들, 상황, 맥락들도 이제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좋은 것은 받아들이시고 나쁜 것은 버리시는 쪽으로 읽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열의 8, 9 정도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사설이지만 사설의 이슈들은 각각 이슈로서 선택되냐 안 되냐조차도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신문은 한 달 동안 무려 20번 이상을 사설에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문은 한 5번밖에 언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 이슈로 쓰냐 안 쓰냐 그 양 자체만 보더라도 그 언론사가 취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신문에 실리는 다양한 기사들이 과연 실릴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보실 때 한 신문만을 보시면서 야 진짜 이 신문이 정말 최고급의 신문이다. 어쩌면 내 입장을 잘 대변하냐 이런 식으로만 보신다고 한다면 그건 한 편의 시각입니다. 여러 편의 신문들을 보시면서 다양해 보시고 또한 다른 외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좀 더 다른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는 지구촌 차원에서 어떤 이슈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우물 안에 이슈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한 달 동안에 신문이 한 25일, 6일 정도 나오는데 한 20일간은 하나의 주제를 계속 다른 관점에서 다른 맥락에서 그것만을 이슈로 잡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분야의 전문 신문이 아닌 이상에는 잘못된 너무 지나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 한 대여섯 편 정도밖에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지구촌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가. 또한 다시 우리나라라고 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 또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가 이걸 따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신문 사설을 두 가지를 놓고 비교 분석해보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작업은 사실 좀 까다롭고 좀 딱딱하죠. 이게 또 재미있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익숙하실 수도 있고. 일단 한 편의 뭐 과제를 지금 하나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되 이건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 편의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그냥 보시는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고요. 일단 두 번째 시간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